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8년여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은 오늘 열리는데요.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등 양국 간의 핵심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한 공군 1호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내립니다.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 국빈 자격으론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대한민국 정상이 중국 땅을 밟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이기도 한 인허진 과학기술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영접에 나서는 등 중국은 공항에서부터 이 대통령 내외를 환대했습니다. 환영 행사 이후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심으로 이동해 현지 우리 교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다시 정상을 복구해서 앞으로 더 깊고 넓은 한중 관계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의 3박 4일 중국 방문 일정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오늘 펼쳐집니다. 우선 오전엔 국내 주요 그룹 총수 등 재계 대표들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납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대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대면한 두 정상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 빽빽한 시간표를 함께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완화 등을 포함한 경제 현안,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등 양국 간 핵심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거듭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은 앞서 중국 CCTV와 인터뷰에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언급 대신 존중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시진핑 주석을 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모색도 시도해보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북한이 이 대통령 방중 당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 시위에 나선 만큼 한중 정상 간 북한 관련 대화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평양 역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돼 동해상 1000km 지역의 목표를 타격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어서 김 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국방과학기술 과제가 수행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활동은 명백히 핵 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또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정당화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축출하며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이 반미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고요. 지금 마두로는 전쟁 중인 적국의 수장이 아닌 마약 공급책으로 체포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미국 법무부가 원래 이제 마두로 정권을 마약 테러 집단으로 이제 규정을 했었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익이 국민들한테 가지 않고 이게 이제 마약 카르텔의 자금으로 들어가고 이게 미국을 위협한다는 거가 그러니까 치안 작전임을 계속 강조를 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한 거에는 국제법상의 좀 논란을 피하려고 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선포 없이 타국 정상을 체포하면 명백한 이제 주권 침해잖아요. 근데 마약 범죄자 체포는 국제 형사 협력, 사법 협력이라는 명분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마약 사범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미 의회 승인이 없이 군사작전을 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대테러 작전이나 그러니까 마약
단속은 단독으로 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명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베네수엘라 그 국민들의 반발을 좀 최소화하는 게 이제 목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납치했다라기보다는 마약왕을 좀 잡았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단순히 마약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요. 사실은 첫 번째가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이제 큽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핵심 원유 공급 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컸고, 두 번째는 에너지 패권이 좀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 세계 1위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3,032억 배럴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수십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이미 선언도 했고요. 그래서 마약 혐의는 좀 명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에너지 패권을 이제 둘러싼 좀 전략적 움직임이다라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속내는 따로 있을 것이다라는 네. 평가를 하기도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체포 시점이 하필 중국과 만난 직후에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네, 맞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두로가 중국 경제사절단하고 회담을 딱 마친 직후에 체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원유의 최대 구매국 중에 한 국가고요. 약 80%까지 차지한다고 일부 자료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압도적 1위 구매국인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은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좀 우회해서 원유를 확보하는 핵심 통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 세수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 대금에서 차지한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회담 직후에 체포를 단행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마두로를 축출하면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첫 예. 번째가 중국의 원유 공급선을 차단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담 직후 체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유사한 나라들한테 중국하고 손잡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원유 없이는 어떻게 보면 자국 정유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유엔 안보리에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80%를 구매한다고 하니까 네. 미국 내 공화당에서 네. 외화 획득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원유 업체 철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예.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내부,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거라고 그러게요.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경파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전부 다 철수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마두로 정권이 원유 수출로 얻는 그 외화를 벌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주장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연히 미국 정유 업체들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쉐보론 같은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에 굉장히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철수를 하게 되면 그 자산이 거기에 묶이게 되고 결국은 중국이나 뭐 러시아 기업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유 업체들의 로비가 굉장히 컸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멕시코만 그 정유 시설의 운용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루이지애나의 정유 시설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를 정제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공급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큰 이제 이슈였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공급 이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에너지 가격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 미국 기업들이 철수하게 되면은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이 완전히 마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러한 뭐 이유 때문에 어쨌든 그 결국은 전부 다 철수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정권 교체적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두로를 축출을 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고 난 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합법적으로 좀 개발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력히 깔려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 석유 업계와 미국 정치권 모두에게
이롭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가 국제 정세 그리고 외교뿐만이 아니고 네.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유가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이 좀 막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 남부 우리가 특히 이제 걸프만 일대의 정유 시설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라고 하는 게 초중진류, 중진류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정제가 어려운 그러한 유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알아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정제 인프라 없이는 사실 제대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세계 최대 규모의 중진류의 전용 정유 시설이 이 미국의 그러니까 걸프만 위치에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베네수엘라가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서 미국의 세 번째 중진류 이제 공급국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제재 이후에도 이미 이제 17만 달러밖에 지금 수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원유 수출이 더 막힐 수가 작지만 더 막힐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남부 정유 시설이 중진류 이 부족에 시달리게 될 거고 디젤 같은 정제 제품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공급 차질 때문에 원유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좀 불안전하게 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우리가 그렇죠. 한번 좀 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서는 어쨌든 안전자산 선호,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전하고 지리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지리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2025년도에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예. 우리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65% 정도 금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1월 현재도 지금 4,300달러 중반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가치가 폭락한 나라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오히려 취급을 받을 수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산을 다른 데로 본인들의 이제 재산을 다른 데로 이렇게 넘길 때 필요한 게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좀 디지털 안전자산, 디지털 금으로 이제 해석되는 그런 거가 좀 이게 좀 프레임이 맞춰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유가는 조금 전에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할 거라고 했지만 좀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유 매장량이 1이긴 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하루에 90만에서 100만 배럴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얼마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예. 전체 글로벌 공급의 약 1%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설 노후화와 장기적으로 굉장히 제재가 지금 되어 오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공급 충격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 경제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없을 걸로 우리가 보통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는 게 베네수엘라에 대한 수출 규모가 우리가 0.01%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원유 수입도 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타격은 거의 없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네. 주요 그룹 총수들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외교 일정에 맞춰서 또 함께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함께 동행했나요? 이번에는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동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태원 SK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수장도 같이 간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 경제의 어벤져스가 다 총출동했다라고 그러네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견 중소기업 대표들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바이오 뭐 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 한 200명 정도의 규모가 참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대규모 방중단 구성을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로 처음이고요. 예. 4대 그룹 총수가 전부 다 참석한 것은 2014년 시진핑 그 주석 방한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절단이 꾸려진 게 이례적이라고 하니까 네. 굉장한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한중 비즈니스 포럼, MOU 체결 일정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빡빡하게 좀 예.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핵심 우리가 일정을 한번 보면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가장 이제 핵심 일정인데요. 양국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바이어 매칭이라던가 기술 협력, 투자 유치 등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중국 고위 급하고의 면담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빈 방문에 맞춰서 시진핑 주석이나 리창 총리 등과의 경제 간담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중 FTA 그 2단계 협상, 그다음에 서비스 투자 분야, 그다음에 이러한 그 개방 확대가 큰 틀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 그 한국 기업 공장이나 중국 첨단 기업들을 방문하는 일정도 있어요. 그래서 예. 최신 트렌드를 한번 팔로우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AI, 로봇 뭐 이런 그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을 직접 이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정상회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뭐 한한령 완화시킨다던가 방금 얘기했던 한중 FTA 부분에 대한 협상이라던가 또 제일 중요한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공급망을 좀 협력하는 부분들이 좀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중국의 경기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네, 상황인데 맞습니다. 재계 총수들이 나섰거든요. 네.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핵심 질문이라고 볼 수도 예. 있는데요. 이게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위기라던가 청년 실업, 그다음에 소비 부진 이러한 걸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 총수들이 다 나섰다라고 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보면은 중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이유를 한 3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중국이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2015년 교역액이 그 한중 FTA 하고 난 다음에 교역액이 2,274억 달러였는데 2024년에 2,729억 달러로 20%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을 포기하면 사실 대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역 수지가 반전됐거든요. 우리가 흑자국이었는데 이게 2023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연속 적자가 지금 확실시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수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고 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공급망 안정이죠. 그러니까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없이는 반도체, 배터리, 뭐 디스플레이 생산이 사실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대중 수출을 제한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수들이 직접 중국 정부의 고위층들을 만나서 우리는 계속 협력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좀 제스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방중은 선택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좀 필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지금 안 움직이면 더 큰 위기를 맞을 맞습니다. 수 있다라는 속내가 네.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 의혹은 개인의 일탈일 뿐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며 파장 차단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묵인하고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판을 키우면서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내내 공천 헌금 의혹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살림을 총괄하는 조승래 사무총장까지 나서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 끼쳐 죄송하다, 전화위복 계기로 삼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바늘 하나라도 셀 수 없는 그런 빈틈이 없도록. 다만 이번 사안은 개별 인사의 일탈일 뿐 시스템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파죽지세, 꼬리 자르기 말고 여권이 좋아하는 특검으로 공천 헌금 수수는 물론 묵인과 은폐 의혹까지 싹 털어보자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제보했을 당시 이재명 당대표와 김현지 보좌관이 이를 뭉갠 정황이 있다고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보고받고도 왜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넘겼는지.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과 김현지 당시 보좌관 사이 통화 녹취까지 있는 걸로 알려지며 국민의힘은 한껏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강선우 의원이 자신 있게 단수 공천을 한 건 김병기 전 원내대표보다 윗선인 뒷배가 있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지만 우군인 조국혁신당마저 연일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십시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론도 경찰 수사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에 민주당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해훈 전 의원이 보좌진들에게 상호 감시를 하게 했다거나 구의원들에게 삭발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협박 등 혐의로 이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상급 보좌진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하거나 자신에 대한 비판성 댓글을 신고하도록 지시한 것이 강요와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의 살려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사청문지원단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재경위 위원들에게 인사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낸 메시지 원문은 신고도 드릴 겸 인사 전화 드렸다. 통화 연결이 안 돼 문자 올리니 다시 또 연락드리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갑질과 폭언, 투기 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개별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며 일종의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야 하고 또 대통령께서 국민과 언론, 국회에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셨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사검증 시스템이 붕괴한 게 아니냐는 야권 지적에 묻는 말에는 국민의힘은 청와대 검증을 비판할 게 아니라 그동안 본인들이 검증하지 못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have our very large United States oil companies, the biggest anywhere in the world, go in, spend billions of dollars, fix the badly broken infrastructure, the oil infrastructure, and start making money for the country.
네, 다시 베네수엘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수감된 마두로 대통령은 곧 법정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학교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마두로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마두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마두로 대통령은 이전 전임 대통령으로 반미의 각을 세웠던 휴고 차베스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버스 기사 출신으로서 휴고 차베스의 후계자로 정치적인 경력을 쌓아왔는데요. 2013년부터 대통령 3선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 부정선거 논란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특히 2024년에는 그게 심했고요. 21세기 사회주의와 반미 강화를 주장하면서 사실 이제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일기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2기 때도 이 마두로를 정당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번에 이 마두로 대통령과 그 부인 체포가 위법이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뉴욕 맨하탄 하급 법원에서 이 재판이 진행될 텐데 예전에 파나마에서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했을 때 그 노리에가 변호단이 내세운 무죄의 주장의 근거는 두 개였습니다. 네. 첫째는 이 체포가 불법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예. 두 번째는 나는 국가 수반이다. 그래서 국제법상으로 국가 원수는 면책권이 있다. 그래서 재판이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 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번뿐만 아니라 꾸준히 미국 정부가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외국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권한은 미국 헌법상 미국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루비오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원수지간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조차도 대통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네. 마두로는 대통령이 아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리 미국은 인정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내부에서 어찌됐건 대통령으로 인정이 안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재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베네수엘라의 국가 원수기 때문에 면책권이 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미국 정부에서는 할 말이 있는 것이에요. 재판은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불법 체포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미국의 이제 법 원칙상으로는 이 혐의자가 어떻게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재판정에 출석했는지는 유죄 무죄 판결에 그리고 재판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커 프리스비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피고인이 어떻게 법정에 오게 되었는지는 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1989년, 90년에 파나마 노리에가 사령관이 체포돼서 법정에 섰을 때도 이 두 가지 변호인의 주장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됐죠. 따라서 마두로 대통령과 그 부인이 미국 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년 동안 철권 독재를 이어온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우파 독재자가 되려는 사람이 좌파 독재자를 타격했다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부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인은 또 왜 압송해 온 겁니까? 그 돈 세탁 그리고 자금 세탁에 처음에는 이제 차베스 정부 때는 변호인으로 일을 했는데 여기서 사실상이 이제 정치적 동반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 돈 세탁, 마약 밀매에 깊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체포가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베네수엘라를 타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작전을 보면요. 미국이 결행을 하고 딱 3시간 만에 베네수엘라가 무너졌어요.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밝혔죠. 그래서 13년 동안 독재를 했는데도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부인과 같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마약 밀매의 핵심이었던 파나마
노리에가 그 사령관을 네네네. 체포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사실 그때 체포에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리에가 사령관이 당장 체포된 건 아니고 그때 파나마 주재의 교황청 대사관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그 미 특수부대가 교황청 대사관을 한 달 동안 포위하고 너무너무 시끄러운 록 음악을 3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네. 튼 거예요. 심리전을 예. 펼친 것이죠. 그래서 교황청 그 대사관에서 그것에 질려가지고 나중에는 만약에 미국 군인들이 대사관 관저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리에가 사령관을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다음에는 투항을 해서 이제 네네네. 미국으로 압송이 돼서 재판을 받았죠. 이번엔 3시간 만에 그 군사작전이 끝났습니다만 왠지 그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네. 미국과 협조하지 않고 마두로 대통령이 진정한 대통령이고 미국을 이런 군사 행동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지금 잔존하고 있는 그 석유 회사들과의 결탁한 지방 토우 세력 그리고 마약 밀매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범죄 집단이 얼마나 베네수엘라 정부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잘 네. 보여준다고 하겠죠. 조금 그래서 전에, 그거를 예. 안정화시키는데 파나마만 해도 미군이 2만 7천 명이 동원됐습니다. 우리 주한미군 규모랑 거의 비슷한 네네. 수준이죠. 근데 베네수엘라는 파나마와 비교해서 영토로 본다면 12배가 크고 인구로는 6배이기 때문에 예. 이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이후에 안정화 작전에 얼마나 많은 미국군이 동원돼야 되는가. 남아메리카 지역 전체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미국군의 규모가 약 15,000명 정도인데 네. 그것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베네수엘라, 파나마보다도 훨씬 더 크고 이런 마약 카르텔이라든지 오일 카르텔 세력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미군이 더 네네. 파병을 증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특히 미국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베네수엘라 부통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델시 로드리게스 여성 부통령이죠. 이분이 그 과도 정부의 어떤 담당자로 처음에 낙점했던 거라고 전해졌는데 지금은 트럼프 쪽의 그 발언 기조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있던 어떤 세력들 이런 걸 견제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소위 핀셋 작전을 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만 체포해서 미국의 이제 법 정의를 집행하는 것으로 사태가 끝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예. 그 다음에는 미국의 정유 회사가 베네수엘라의 원유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경제를 통한 베네수엘라 정치의 안정화를 꾀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의 미국군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나오겠죠. 미국으로서는 악몽이 제2의 이라크 전쟁, 아이시스, 아프가니스탄 전쟁, 17년, 20년 동안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핀셋 작전으로 끝나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발언을 보면 상황이 이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대안으로서는 미국은 친미 정권을 빨리 수립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난번 2024년에 마두로 대통령한테 패배한 에드먼드 곤잘레스 야당 후보를 다시 대통령으로 옹립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2025년에 수상한 민주투사 마리아 코리나 마치도도 그 후보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는 그렇겠네요. 것이죠. 예. 친미 정권이다 이렇게 될 테니까 미국의 개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더 압박하는 마두로 대통령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우리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지켜라는 압박 카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회자님께서 아까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군사작전으로 체포되었다 하시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전혀 헌법 위반이 아니다. 사실 사회자님께서 하신 질문을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군사작전을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전쟁 선포는
그리고 결정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했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의 대답은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다. 전쟁이 아니다. 예. 법 집행이라는 거예요. 법무부가 예. 법무부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고 현상금도 걸려 있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도주자입니다. 미국 예. 법무부의 입장은 도주자를 체포하는데 미국 펜타곤의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 군대가 지원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거는 영장 집행이고 체포이고 여기서 미국군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그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우리 법무부가 그 범죄 카르텔의 수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한국군에게 이런 군사 지원을 요청해서 거기서 무력 충돌이 났지만 그 범죄 조직의 수장을 체포했다면은 그것은 한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함부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한국 법무부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설명입니다. 뭐 이해는 하겠는데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근데 생각이. 이것이 예. 이제 그 성립이 된 것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부시 때 벌써 36년 전인데 파나마의 실질적인 권력 실세였던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하고 법 집행을 했을 때 이미 한번 다뤄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례가 있다. 트럼프 예. 행정부로서는 그냥 힘을 사용해서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작전을 한 배경, 역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약을 꼽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석유 인프라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단 말이죠. 속내는 뭘까요? 여러 가지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 마약 밀매를 근절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희생자 숫자가 연 11만 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내가 미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걸 지키려면은 비단 외부로부터의 군사 위협과 침공에서 네. 미국 영토와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마약의 위협으로부터도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하거나 캐나다, 멕시코와 관세 협상을 할 때도 비단 무역 문제, 투자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펜타닐, 마약 단속도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그렇습니다. 문제라고 하니까요. 베네수엘라는 펜타닐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지만 이제 코케인, 밀매의 근원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석유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중국 제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가장 큰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55%에서 80%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이 중국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 베네수엘라와 중국 간의 원유 거래의 끈을 끊어야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압박이 효과를 네. 배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중국이랑 놀지 말아라 이런 겁니까? 예. 적당히 해라. 네. 한마디로. 베네수엘라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쿠바한테도 메시지를 보이고 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굉장히 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참수작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 부부를 침실해서 그러니까요. 그대로 3시간 만에 핀셋으로 짚은 것처럼 미국 본토의 법원에 세울 수 있다면은 네. 북한으로서도 평양 노동당 청사에 드론이 왔다는 것도 모르는 정도로 방공망과 정보망이 취약한 그렇죠. 것을 북한 정권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네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번 경주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날 걸 그랬다. 이런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를 꼽자면은 올해 중간 선거 미국의 트럼프 진영 쪽에서는 전망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대한 자원과 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마가의 찐팬들은 오히려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효과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예. 그다음과 이제 합참의장이 뒤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했을 때, 그럼 앞으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통치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합니까 했을 때 내 뒤에 있는 이 두 사람이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자세히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J.D. 밴스 부통령이 보이지 않는가? 그 발언을 하지 않는가?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J.D. 밴스 부통령이 여기에 의견을 피력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밴스 부통령은 소위 마가 세력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외부 군사 개입을 자제해야 된다. 이번에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도 잘 나왔지만 더 이상 미국은 아틀라스처럼 전 지구를 어깨에 메고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 다른 협력 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베네수엘라에 가가지고 사실상 미국이 통치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 마가 핵심 세력이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외교 안보 전략에 정반대되는 그렇죠. 그런 경향이죠. 예. 그래서 그 세력의 지지가 필요한 지지를 받고 있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은 잘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앞으로 정치적 안정화가 베네수엘라에서 그래도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면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게는 유리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예상 밖으로 베네수엘라 군과 그 카르텔의 저항이 심하고 여기에서 가시적인 미국인 혹은 미국 석유 회사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것이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인데 그렇게 놔둘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수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번 공격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아니라고 하지만 국제법 위반 논란도 분명히 있고요. 안보리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안보리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들은 다 대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근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유엔 헌정 2조 사항입니다. 모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 대한 무력 행사를 자제하고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이 이 유엔 헌장 2조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1989년, 90년 파나마의 침공에서 노르웨이가 사령관을 체포하고 미국 국내 재판에 회부했을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미국의 입장은 법적인 논리는 미국은 자위권을 발동했다. 자위권 발동도 유엔 헌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권리입니다. 회원국들의. 그래서 두 권리 조항이 충돌을 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자위권 발동이다는 것이고 다른 그 비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다른 회원국에 대해서는 무력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유엔 헌장 2조 사항의 위반이라는데 이렇게 법 논리가 충돌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힘의 논리가 앞서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나마 침공에서도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되었고 미국의 입장을 비판하는 결의안 채택이 시도되었는데 미국이 이제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게 불발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다시 도래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봉용식 연세대학교 개건 교수와 함께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1월 5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